소개받은 저는 공정호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이 특이하게 여기는 각 테이블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자기 테이블을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옆 테이블을 봐도 되니까 저 사실 이런데 처음입니다. 강사를 안 보고 화면을 안 보고 화면을 없고 각자 테이블에 있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수업할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옆에 테이블 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화면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2017년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라 하면 여기 테이블이 쫙 깔려 있잖아요. 테이블 한 테이블당 10명씩 앉았기 때문에 테이블 300개가 깔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각 테이블마다 포실리테이터도 한 분씩 있었기 때문에 300명의 포실리테이터가 다 앉았었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할 때 300명의 포실리테이터들을 오가나이저하고 이제 컨트롤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요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동시에 동일한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민주평통 사무처에 이제 제안을 해서 괜찮다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100만 시민 대화입니다. 100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100만 명 하려면 포실리테이터가 10만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만 명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000명 정도만 일단 포실리테이터를 양성한 다음에 10만 명씩 참석하는 토론회를 10번 정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뭐 괜찮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릅니다. 그거 할 때 또 교육을 할 거예요. 그때는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정말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모여서 평화통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면 역사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제목 이렇고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포실리테이터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고 실물보다 조금 낫지요. 사진이 어떻습니까? 돈을 좀 드렸습니다. 예, 공론넷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렇게 토론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민주평통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 이런 토론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저는 평화통일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 내지는 우리 사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보면 민거리라는 게 뭔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음가짐 3가지, 포실리테이터면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포실리테이터의 역량 3가지, 그리고 포실리테이션이 뭔지, 포실리테이터가 뭔지. 물론 이 자리에 보니까 포실리테이터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한테도 많이 배우셔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원탁회의가 뭔지, 그리고 오늘은 합의 워크샵까지 실제로 한번 둘째 시간에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시민 원탁회의 수기 과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2시간 동안 해볼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둘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갖고 실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시간 동안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장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 교재에는 없을 것 같은데 물음표가 하나 딱 있죠. 제가 왜 이걸 넣냐면 이 사회과학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관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는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모레 하는 내용들도 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게 정답 아닐 수 있다 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물어보는 이유는 궁금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라. 그러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음표를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민글인데요, 마음 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언어적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확실히 아는 분들은 답하지 말고요. 자,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실리테이터가 갖춰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 포실리테이터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된다. 즉, 논리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 포실리테이터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인간적이어야 된다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포실리테이터는 딱 봐도 외모가 훌륭해야 된다. 외모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입니다. 자, 포실리테이터는 이 세 가지 중에 다 좋아야죠. 그죠? 다 좋아야 되는데, 하나를 딱 고른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3번 딱 외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2번. 야, 2번이 굉장히 많네. 2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대체로 딱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들은 인간성이 좋은 분들입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저 두 분, 세 분, 네 분. 이분들은 주로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3번. 외모가 중요하다. 아, 외모가 중요하다. 저분 한번 봐주세요. 외모가 뛰어나지요? 그래서 3번이라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포실리테이트가 필요한 건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외모. 왜 중요하냐면 의외죠, 그죠? 항상 정답은 의외입니다. 3번인데, 이 외모라 하면 우리 포실리테이터들은 현장에 가서 참가자들이 이렇게 만나실 거잖아요. 그죠? 참가자들 만났을 때 그 첫인상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이어 보이고 믿을만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실리테이터로서 내가 현장에 갈 때는 내 모습을 최대한 전문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모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포실리테이터로서 현장에 가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간다? 그럼 저 하면 집에 가라고요. 정말 그대로 가라고요. 안 됩니다. 현장에 갈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습을 전문적으로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낳았는데 어떡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포실리테이터네. 믿을만 하겠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이 논리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론을 하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굉장히 논리적이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요. 다 맞아도 딱 때려주고 싶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딱 맞는 말만 하긴 하는데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기 싫어요. 포실리테이터는 그러면 안 된다. 논리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간성.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토론 진행하고 하는데 내 인간성을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우리끼리 늘 보는 사람은 괜찮지만 포실리테이터로서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는 인간성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사람은 그 논리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무엇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포실리테이터로서 일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라도 감정적으로 내 편을 만들려면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실리테이터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민걸, 마음 열기라는 게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토론을 하더라도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고 내 모습을 깔끔하게 해갖고 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포실리테이터의 기본 마음가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이성 논리보다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 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현장에 갈 때는 항상 외모에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신경 써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포실리테이터가 하는 일이 소통이잖아요. 그죠? 소통을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소통하는데 제일 기본이 뭡니까? 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잘 들어야 돼. 네, 경청도 해야 되고, 대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 역지사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역지사지 하면 다 되는가요? 아니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는 거지. 왜?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잘 집중해서 봐주세요. 잘 보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돌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왼쪽으로 도신 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았다. 네. 그럼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하면 안 되고요. 왜 이럴까요? 우리 똑같은 사진 봤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저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요. 네? 각자의 바라보는 생각이 생각이 다르면 이게 달라 보입니까? 보는 시각이 달렸어. 시각이 다르면 어떻게 시각이 다르죠? 그렇다고.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사용하는 뇌, 예? 뇌를 좌뇌를 쓰느냐 우뇌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게 우리 박수 한번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자 이걸 보면 저는 얘는 맨날 오른쪽으로 돌아요. 가끔가다 인상 빡 쓰면 왼쪽으로 돌 때도 가끔 있어. 저는 오른쪽으로 돌고요. 근데 왼쪽으로 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포실리테이터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 알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했죠. 두 번째 어떻게 다릅니까?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이 있죠. 다름을 어떻게 다른지까지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왜 다르지?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죠? 이 정답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뇌를 어떤 뇌를 쓰는 글쎄. 이 사진은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왼쪽으로 돕니다.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골고루 잘 쓰시는 분이에요. 왼쪽 뇌, 오른쪽 뇌를 잘 쓰시는 분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돌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 있다가 좌뇌, 우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돌아 그러고 보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돕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 우리 했습니다. 그죠? 핵심은 우리가 역지사지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역지사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사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주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되죠? A 사안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다르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안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는 왜 다르지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면 왜 다른지를 자꾸 찾다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찾다 보면 네 번째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 통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통일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통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왜 저렇지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찾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토론을 해야 뭐라도 합의되지, 그냥 현상을 갖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진 딱 보면 여기 무슨 사진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네. 딱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칼로 팍 찌르는 것 같죠? 그죠? 이 사진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사진은 요걸 보여준 거예요. 카메라가 요것만 딱 찍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팍 찌르려고 하잖아. 요것만 보면 어때요? 반대로 이해하게 되죠. 그죠? 언론에서 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문제야라고 얘기할 때 이 사진을 갖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통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꼭 이렇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그만한 것 갖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 알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사고의 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실리테이터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고양이 뺑뺑 도는 건 첫 번째가 뭐가 다른지 일단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왜 다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들이 기준이나 가치관이 된다. 왜 다른지를 알면. 그리고 이 기준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프레임이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되고, 이 사고의 틀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프레임이 아닌지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지 우리는 항상 넓은 프레임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내 의견이 틀리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포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예,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다름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다를 뿐이다. 이게 포실리테이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다름을 정리해놨습니다. 다름을 인식하고 쭉 가서 그래야 뭔가 통합이 되더라 라는 거. 자,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 평범한 다수가 탁월한 소수보다 현명하다. 제임스 서로위키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황소가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를 딱 놓고 물어본 거예요. 제임스 서로위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1907년도에 황소를 놓고 전문가들, 여기 이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몇 킬로예요? 재인 게 아니고 물어본 거예요. 몇 킬로쯤 될 것 같아? 쭉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 나왔겠죠? 쟤는 몇 킬로 나왔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편들을 내니까 그게 항상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단지성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딱 해보니까 그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잘 맞더라.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 라는 거고, 이렇게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고, 그 집단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실행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실리테이터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다 다르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다. 그걸 믿고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세 가지. 아마 선생님들 교재에 요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 포실리테이터의 역량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포실리테이터는 이 세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뭐냐? 좋은 경청입니다. 좋은 경청은 우리가 경청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경청하라 그러는데 경청도 잘 안 되는데, 좋은 경청 그러면 훨씬 어렵겠네? 훨씬 어렵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질문을 잘해주는. 질문 잘하는 거 굉장히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질문을 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청이라 그러면 잘 듣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 잘 듣는 거. 여기서 조언까지 들어간 건 뭐냐면, 잘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잘 말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상사가 굉장히 성질 더러운 상사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성질 더러운 상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경청이 안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마음가짐까지 만들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질문을 잘해서 정말 상대방이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잘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좋은 경청입니다. 가만히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 얘기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고 질문까지 잘해주는 게 좋은 경청이다. 그래서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좋은 경청이다 라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보니까 요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실제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이런 데서 포실리테이션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에 갔을 때는 환경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참가자들이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포실리테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해야 된다. 두 번째, 매력적인 중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재 많이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재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또 매력적인 붙었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한데요. 한마디로 쟁점을 재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할 공동의 방안을 마련하는 능력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죠? 예를 들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하잖아요. 6월 3일 하는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1번 찍어야 돼. 어떤 사람은 2번 찍어야 돼.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토론 주제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장을 뽑는데 구청장이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 쟁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되냐가 아니라 구청장이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나오겠죠.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요하다는 그 기준들이 쫙 나오면 그 기준들을 갖고 그러면 1번이 적합해, 2번이 적합해.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합의가 쉽습니다. 근데 나는 1번 지지하는 사람이야. 나는 2번 지지하는 사람이야. 이 두 사람 갖다 놓고 어떤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물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이미 딱 그 상태에서는 1번 지지하는 사람은 1번에 맞춰서 얘기해.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은 2번에 맞춰서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는 이 생각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이분들이 1번 기준으로 할까 2번 기준으로 할까 이런 생각 못하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쪽에 갔다가 그죠? 다른 생각을 하게 했다가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매력적인 중재라고 한다. 예. 자, 세 번째, 세련된 발표. 발표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보통은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발표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세련된 발표라는 것은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듣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 내 의견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세련된 발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우리 포실리테이터, 내가 포실리테이터라고 하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도 끊임없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자. 좀 더운데요. 저 옷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이거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부터 저는 항상 앞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사이언스 대충 들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실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요. 포실리테이션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찾아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포실리테이션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 구분해놨죠. 전통적인 포실리테이션과 시민 원탁회의의 포실리테이션이 조금 다르더라 라는 거고, 그 왼쪽 아래에 보면 촉진의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질문, 민글, 마음 열기, 얘는 양쪽에서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과 마음 열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 열기가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 상하면 안 된다. 감정 상하지 않자. 그리고 질문 계속 얘기하셨지만 중요하다. 그리고 전통적 포실리테이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도구 상자들을 많이 배웁니다. 발산의 도구 상자, 수렴의 도구 상자, 결정의 도구 상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유목화라든가 네이밍, 멀티보팅, 주목어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통 배웁니다. 그래서 토론에 가면 오늘 조금 이따 해볼 이제 전지 나놓고 이런 것들 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뭐 기회가 되면 어디 가서도 많이 배우시기 바라고요. 시민 원탁회의 포실리테이션 얘하고 조금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수기 과정을 주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전조사라는 걸 통해서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토론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이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마음 열기하고 민글하고 입론 공유 상호토론 투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보통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입론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상세하게 하면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을 조금 상세하게 한 거예요. 도구 상자 다양하게 많고 주요 도구로는
메모지나 전지를 주로 사용하는 게 전통적 포실리테이션이다 라는 거고, 적용 분야는 일반 토론이나 워크샵, 학습 같은 거 할 때 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쉬우니까. 그리고 시민 원탁회의는 노트북으로 합니다. 우선 인터넷이 다 되어야 되고, 노트북으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하거든요. 100명, 200명. 많으면 아까 3,000명 했잖아요. 3,000명이 얘기를 해도 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순식간에 주룩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컴퓨터나 인터넷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토론이나 압축된 수기 과정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분해서 봤고요. 포실리테이션, 포실리테이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면, 포실리테이션은 뭐라고 할까요? 촉진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촉진. 촉진이라고 하는데, 촉진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촉진. 촉진은 특징이 뭘까요? 촉진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질문. 여기 보시면 촉진 방법 되어 있죠. 그죠? 왼쪽이 촉진 방법. 전통적 포실리테이션에서는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상자를 쓰고요. 시민원탁회의에서는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입론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촉진을 합니다. 근데 이 촉진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촉진의 핵심은 지가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다. 즉 포실리테이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거나 뭐 해주는 게 아니라 포실리테이터가 참가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콕콕 찔러주는 거예요. 촉진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자극해주는 게 촉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학교 다닐 때 촉진제 배웠잖아요. 촉진제. 얘 자체가 뭘 확 반응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를 어디다가 확 넣어버리면 폭발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뭐 큰 반응들을 냅니다. 즉 얘는 그 물체 자체가 굉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상태로 있을 때는 못했는데 촉진제를 싹 넣으면 촉진제에 자극받아서 폭발하는데, 이건 촉진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실리테이터로서 촉진을 할 때도 참가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원래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그걸 할 수 없는 집단인 거예요. 그건 포실리테이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포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정답을 줘야 되는 거고요. 포실리테이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안 나왔다. 포실리테이터가 잘했는데 그건 포실리테이터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핵심은 도와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줄여서 이렇게 해놨고요. 아마 교재에 없을 수 있으면 그건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냥 구글에다가 포실리테이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요거. 쉽게 만드는 거다. 포실리테이션이라는 건. 뭐를 쉽게 만드냐?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두 가지. 하나는 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의사결정. 집단의 의사결정. 더 나은 의사결정입니다. 그렇죠? 요걸 하도록 해주는 게 포실리테이션이다 라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밑에 나와 있죠. 잘 설계된 대화 절차와 적절한 도구, 그리고 준비된 질문을 통해 집단이 소통, 공감, 합의에 쉽게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게 포실리테이션이다 하는 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 그럼 여기는 학습하고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뭘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포실리테이터는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촉진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이 보시면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뭐 주르륵
간 다음에 끝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 통합하는 사람, 산모가 아니라 산파 같은 사람. 즉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출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퍼실리테이터로 갔을 때 아유 저게 아닌데 정답이 이걸 막 얘기하고 싶어 답답해 죽겠어. 그럴 때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내가 아는데 이분이 자꾸 딴 데 가서 우리 전문용어로 삽질을 하고 있어. 이러면 정말 이제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퍼실리테이터지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실입니다. 여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퍼실리테이터 아마 요건 쓸 거고요. 퍼실리테이터 자세는 중립이라든가 다른 이해하고 집단지 싸움을 믿는 것.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빼놨는데 나중에 제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중립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립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유지를 해야 되고요. 특히 평화통일 관련돼서 이제 토론을 할 때는 중립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것과 참가자들이 아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평화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북관계 얘기하다 보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참가자들이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들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해서 하실 거면 평화통일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셔야 퍼실리테이터를 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알잖아요. 공부를 했잖아. 앞에 사람이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얘기해주고 싶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데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저쪽 사람이네.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이렇게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게 하거나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우리가 적절한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정답을 주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중립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퍼실리테이터들이 또 이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뒤쪽에 이건 뭐 그냥 보시면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일 배워볼 시민 원탁회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 건데요. 시민 참여형이고 수기형이고 공론조사다라는 건데 수기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기가 심사숙고하다 할 때의 숙입니다.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가 뭔가요?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게 수기형이고 시민 원탁회의는 그렇게 되도록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어떤 걸로 이제 수기를 하게 되는지 우리 내일 배울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시민 참여라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보통은 리더가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 쭉 따라하는 거, 지자체장이 한마디 하면 쭉 따라하는 거, 이런 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자라는 게 시민 참여고요. 상향식이고 영수입니다. 반대는 하향식이겠죠. 수기라는 건 생각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앞으로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활성화될 겁니다. 왜 그런지 수기 민주주의가 뭔지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공론조사라는 것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 시민 원탁회의 공론조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우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도 있었고요. 돈 엄청나게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큰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예, 공론조사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요건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 공론조사라는 게 책에도 있죠. 예,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민주주의의 문제, 우리 책에 쭉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쭉 꺼져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잘 모르고 투표한다는 거야. 후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모든 시민들이 주인이야. 주인이라는 건 뭘로 설명해?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사결정 우리가 안 해요. 우리는 지금 간접민주주의고 대의제 민주주의라서 뽑을 때 그거 하는 대표자 뽑을 때는 직접 하지만 뽑고 나면 이것들이 내 말 안 듣고 그냥 지 맘대로 해.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시민의회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조차도 후보자를 뽑을 때 우리 대표자를 뽑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잘 모르고 투표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고 투표하면 직접 다 하든가 직접 다 해도 문제야. 직접 다 할 때도 잘 모르고 투표해. 그럼 문제야. 그래서 수기하도록 조금이라도 잘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해결 방안인 거고요. 요 밑에 요거부터 설명하고 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리더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경험이 많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하면 대부분 올바른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의 발생하는 문제가 처음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문가가 없어. 그리고 전문성들도 분화돼가지고 전문가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해결책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 다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아까 황소 본부계제 해봤잖아요. 그죠? 간단한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그 내용들을 모았을 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보 민주화되고 시민의 참여 욕구가 높아졌어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뭘 했어? 끝까지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딴 데는 이런데 찾아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네.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얘기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하자라는 게 시민 원탁회의고 시민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다. 수기 과정은 샘플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죠. 지방자치를 하면서 점점 이제 시민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책에 있나요? 예, 시민 원탁회의는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같은 교육받은 포실리테이터가 필요하고 핵심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다른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뭐부터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의사결정한 거냐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참여와 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여했던 거. 이런 장면 재밌겠죠, 그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 여기 접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요 사람 저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강동구청장이었고요. 이때 제가 강동구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거 배치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청장 오는 자리에 제가 딱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청장하고 한번 친해보려고 뭘 좀 해보려고. 근데 이분이 삼선이라서 그 다음에 가버리더라.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 했었고 이렇게 포실들이 많이 모여서 했었고
여기 보시면 2016년입니다. 이미 10년 전이죠. 그죠? 이때 제3회 대구시민 원탁회의라고 해서 대구에서 우리가 흔히 알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걸 시조례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2번, 3번은 몇 명 이상씩, 몇백 명씩 모여. 여기 보시면 38번 테이블 있죠? 그 얘기는 거의 뭐 300명 이상 모여서 여기는 주민 참여관에서 했네요. 이런 토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만한 사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2016년도부터 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고 뭐 성북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인천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애인 토론에는 시장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더라고. 애인에서도 지금 바뀌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요건 제가 이렇게 전체 진행했던 처음이고요.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양마을이라는 데서 했고 쓰레기 관련된 토론인데 여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중에 애기들은 정말 엄마 아빠 따라왔는데 여기 있는 제일 왼쪽에 거기 팔 쫙 들고 있는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죠? 얘는 자기 의견 내려오는 거예요. 즉 여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연세 많은 어른이라든가 구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토론을 했다. 쓰레기 관련해서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는 매년 모든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요. 평화통일 관련된 2018년이 이때 분위기 좋았을 때죠. 그죠?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테이블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까지 다 끌어모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상권 때문에 쌤들 아마 책에는 없을 거예요. 일부러 뺐을 거고 보여드리는데 저 누군지 아시겠죠? 네. 23번 있는 사람이고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대구의 자유총연맹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죠? 그 옆에 있는 분 여자분 있죠? 그분은 대구 시민 평화통일 무슨 단체,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서 했는데 토론이 재밌게 잘 됐을까요? 네. 안 됐을 것 같죠? 안 됐으면 제가 여기 넣겠습니다. 재미있게 아주 잘 됐고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여기 진보단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제일 마지막에 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되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평생 자유총연맹 사람 처음 만나봐요. 느껴보시죠. 왜 그런 말 했는지. 자유총연맹 사람 만났으면 싸움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사람일 것 같은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저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잘 구성해서 하면 된다. 그걸 우리 포실리테이트라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잘 진행해야 된다. 하면 잘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국민참여 국방예산대 있죠? 요 앞에 우측 하단에 있는 이분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국방부 장관한테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기는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했고 제가 강동구에 삽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많이 했는데 구청장 바뀌니까 아예 모이는 걸 싫어하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못했고요. 부청장이 원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원탁대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번에 이제 GMO 완전 표시제 청소년 토론 2018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 딱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분은 자세히 보면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갖고 있어서 참가자들이 뭐라고 주제를 얘기하면 그 내용들을 컴퓨터로 툭 쳐서 의견 딱 입력하고 이게 맞나요? 물어본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걔를 보내요.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그 왼쪽 앞쪽에 있는 분들이 분석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가요. 가고 그리고 화면에는 각각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다 뜹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하다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보는 눈앞에 바로 그 내용들이 다 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요 파트 끝날 때쯤 되면
분석팀에서 정리해가지고 100명이 와가지고 이런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분류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고 바로 보여주고 그거 갖고 우선순위 투표도 하고 합니다. 이런 걸 시민 원탁회의라고 하고요. 내일 이런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포실리테이트를 하시면 이제 참가자들이 얘기하는 거 바로바로 입력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했었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왼쪽 위에 있죠? 여기 접니다. 이렇게 했고. 자, 오늘 첫째 시간의 마지막인데, 대표적으로 시민 원탁회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를 하나,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쉘입니다. 쉘. 쉘이 뭡니까? 쉘? 쉘이 뭡니까? 쉘. 응? 펑? 평? 조개? 조개 껍데기가 쉘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어쨌든 쉘은 영어 자체는 이제 여기 조개 껍데기가 쉘이죠. 쉘. 껍데기, 조개 껍데기인데 쉘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 세계적인 오일 컴퍼니입니다. 오일 컴퍼니. 이 회사가 굉장히 이제 퍼실리테이션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여기는 60년대부터 매년 말 되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걸 해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눠가지고 블루팀은 좋은 가정들을 하고 레드팀은 최악의 가정들을 합니다. 내년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 내년에는 미국하고 북한이 붙을 것 같아. 이런 걸 가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용들이 뭐냐면 1960년대부터 이렇게 막 하는데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 그 중동에서 이 회사는 기름만 정하고 오일 컴퍼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동에서 기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중동에 그렇게 많고 걔들은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레드팀이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본 거예요. 만약에 중동에서 석유가 안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겠죠. 그런데 실제로 안 났어요. 어떻게? 오펙을 결성해가지고 석유 생산량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랬을 때 넘들어 어떻게 되지 우왕좌왕할 때 얘들은 그 시나리오대로 했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일 쇼크 이후에 쉘은 수익률이 그전에는 7대 메이저 회사였는데 그 상황이 생기고 나서 수익률이 규모 2위의 회사로 단박에 올라갑니다. 이럴 때 시나리오 플래닝을 할 때 포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실리테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 다 취합해가지고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포실리테이션 할 때 이 사례를 굉장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가서 할 때 이 사례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다양한 의견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몽플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담 카헨이라는 사람이 가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던 내용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990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헤이트라고 인종차별 정책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인종과도 같은 흑인이어도 종족이 다르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다. 인간으로 취급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막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면서 대통령이 될 상황이 된 거죠. 백인들은 난리 난 거야. 우리 다 죽일 거야.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날 게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흑인과 백인 양측을 포함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중간에 모든 정파의 대표 22명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모든 정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표라는 거는 1등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을 그 정파를 대표하는 젊은 리더들을 모아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타조의 시나리오, 레임덕의 시나리오, 이카루스, 플라밍고들의 비행, 이럴 경우 이렇게 될 거고 저럴 경우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4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플라밍고들의 비행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건 뭐냐? 자기 각 정파로 가서 우리는 논의해봤더니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막 정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이래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이분들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한테 돈 주고 불렀어도 똑같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더 빠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따르냐는 거지. 따라가느냐는 거죠. 근데 이건 모든 정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하고 상황을 논의한 다음에 나온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행력이 있는 겁니다. 실행력이. 그래서 사회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최초의 사회적 시나리오 기획이다. 몽클레 프로젝트가. 자, 얘는 뭐냐면 Listening to the City라고 되어 있고 2002년 7월 20일인데 2001년 9월 11일 날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라는 게 있어서 미국의 이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더 큰 일이 뭐냐면 1년도 지나지 않은 2002년 7월 달에 뉴욕시 의회에서 거기다가 무너진 데다가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상업적인 공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을 지어라 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들이라든가 노조를 중심으로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여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다.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모여서 4,300명이 모여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 4,300명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까 3,000명이 세계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스픽스라는 회사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대규모 토론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크게 안 되면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례 3,000명이 모여서 동일한 주제로 해봤다라는 거. 자,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시 쉴 시간이고요. 지금이 8시 4분인데 딱 10분 쉬고 오셔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전지를 드렸는데 전지를 반 적으십시오. 우리 지금 좀 넓고 뭐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전지 다 쓸 일은 잘 없고요. 운동만 해도 반을 잘 적으십시오. 그래서 2번 쓸 거니까 잘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놔두시고, 자, 이제 강의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워크샵이라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이 4가지의 도구를 조합한 게 합의 워크샵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구가 뭐냐?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다 들어보셨죠? 브레인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듯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면 죽지요. 어쨌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용어는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듯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주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을 내는 거.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에 사일런트라는 애가 붙어 있고 여기라는 애가 붙어 있는데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이 있고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사일런트는 침묵 뭐 이런 거잖아요. 침묵의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지에 적는 건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침묵의 브레인스토밍. 이걸 뭐 요즘은 브레인 라이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다. 메모지에 적어서 의견 내는 거. 이건 메모지 적을 때 조용하잖아요. 브레인스토밍은 참가자들이 이거야 막 얘기하면 포실테이터가 막 빠르게 적어야 돼요. 빠르게 다 적어야 돼요. 그거 우리 안 되잖아. 대부분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만 포실리테이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 메모지에 의견을 적으세요 해가지고 줬는데, 사실 이 메모지라는 게 글을 잘 쓰고 일정 정도 교육 수준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이런 걸 잘 안 적어봤거나 좀 뭐랄까 이런 자리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은 메모지 적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 원탁회의 할 때는 좋은 게 아니라고 보통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런 단점이 있다. 누구나가 메모지에 잘 쓰는 거 아니다. 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역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역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평화 통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경우들이 뒤집어서 했을 때 훨씬 아이디어들이 잘 나오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은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면 분류한다. 아이디어들을 분류하는 거. 쉽게 그냥 분류라고 하면 될 걸 뭐 유목화라고도 얘기하고요. 군집화라고도 얘기하고 KJ 친화독도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모으는 건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데, 이 사회과학적으로 이게 분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분류해 보시고요. 네이밍, 그런 분류한 내용들이 있으면 걔들의 이름을 정해보는 거예요. 네이밍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의사결정.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개가 나왔으면 걔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결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묶음으로 해놓은 게 합의 워크샵이고요. 의사결정 방법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 할 거냐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이밍 하는 거는 뭐 네이밍이고, 분류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요 네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고, 얘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네 가지 원칙. 자유분방하게 한다. 그리고 비판 금지. 누가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절대 안 된다. 포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건 그런 비판적인 내용을 하면 스톱 시키는 게 이제 포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질보다 양.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보다는 실상 많은 것들을 막 내가지고 많은 다다익선 많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분류하다 보면 좋은 의견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결합 편성이라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걸 표절이라고 해요. 표절. 표절. 누가 아이디어 냈는데 내가 그 글자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 거 표절. 표절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도 먹죠. 그죠? 요거도 먹고 심지어 깜빵 갑니다. 그죠?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표절 아주 권장한다. 앞에서 얘기한 사람의 조금 바꿔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요 네 가지를 갖고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할 때 우리 오늘은 사일런트 브레인스토밍,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니까 한 장의 메모지 사용법입니다. 메모지 조금 이따 메모지에다 의견들을 적으실 건데,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는다. 한 장에 두 가지 적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 갖고 우리 메모지가 붙였다 뗐다 하면서 분류를 할 거라서 두 가지 적어놓으면 찢어야 돼. 그죠? 분류할 때. 그래서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3에서 7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꼭 3에서 7 아니어도 된다. 더 많아도 되긴 한데, 기본적으로 딱 그 메모지만 봐도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 수 있게 완결된 문장. 그렇다고 했습니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짧게 쓰더라도 뭐뭐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쓰더라도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도록
쓰라라는 거고, 그리고 크고 명료한 글씨. 요건 우리 메모지 붙여놓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크고 명료한 글씨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메모지에다 적는 건 볼펜으로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업 계획서를 짜라 이럴 때는 그걸 할 수 있지만 이런 메모지에 포스트잇에 적을 때는 볼펜으로 안 적는다. 그래서 최소한 네임펜, 우리 네임펜 다 있죠? 그걸로 적으셔야 된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크게 적으라 했는데 깨알같이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건 잘 하실 거고 참가자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샘플입니다. 샘플. 제가 늘 예전에 했던 한 7, 8년 전에 한 것 같고요. 여기 김땡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이 자리에 또 와 있습니다. 있고요. 생활 속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2조에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각자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적은 거예요.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끼리 묶은 거예요. 묶었더니 제일 첫 번째 4개 나왔고, 두 번째는 4개, 세 번째는 3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걸 해야 되겠네, 마스로. 3개, 4개, 3개, 4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예쁘게 테두리를 치고 얘들 3가지를 포괄해서 뭐라고 할까? 생활성 민주주의 활성화반은 민주주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요건 몇 단은 안 되지만 딱 의미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정 내 민주주의 실천해야 된다. 일상 속에 민주주의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구체적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짧지만 내용이 무슨 말인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짧게 했는데 남들 다른 조에서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는 우리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조는 몰라요. 요 포스트잇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 딱 봐도 알 수 있게, 누구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조도 성평등 실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조금 이따가 포실 역할 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 뒤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각자 포스트잇에다가 주제에 대해서 적고 내고 난 다음에 걔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포실리테이터를 제일 먼저 한번 해보실 분, 각 테이블에서. 자, 여기 제 오른쪽부터 1조 할게요. 1조 누가 하실래요? 지원자 없으면 그냥 사랑의 짝대기 할까요? 해보신 분이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자, 다 오른손 들겠습니다. 딱 봤을 때 이분이 제일 잘할 것 같아 하는 사람을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제일 오른쪽에 선생님 조남이 심성섭 선생님이 1조 포실리테이터입니다. 2조는 자, 2조는 은검주 선생님, 3조는 알아서 잘 하시고요. 여기 4조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분 하시겠습니다. 이분 김선희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5조 누가 하실래요? 김효진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했고요. 오늘 주제는 뭐 할 거냐면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북측은 왜? 북측은 왜라는 주제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북측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 이건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북한 왜 이래? 이 짓을 왜 해? 이런 걸 한번 의견들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자 아이디어를 내겠죠. 각자 자기가 생각해서 난 북한 이런 짓 하는 거 이상해. 이거 하는 거 이상해. 이런 것들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나오면 그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이 묶은 다음에 걔들을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걔들의 그 그룹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조가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 가장 심각한 거,
심각한 것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걸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선정을 하는데요. 우선순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포스트잇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합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의. 사실 이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합의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도트 스티커로 멀티보팅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합의하는 방법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실리테이터 선생님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앞에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포실리테이터 소개와 인사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 아시죠? 1조, 2조, 3조, 4조, 5조. 몇 조의 테이블 포실리테이터를 맡은 누구입니다. 박수 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간단하게 이름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또 박수 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포실리테이터가 자, 지금부터 북측은 왜라는 주제로 북측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딱 적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면 참가자분들은 그거 적어주세요. 이모지 한 개만 적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한 가지 이상. 생각나는 거 다 적으세요.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다익선. 그래서 지금 포스잇 나눠주시고요. 다다익선을 해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다 적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뭐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메모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시면서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례대로 누가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그 내용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내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분 또 내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개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하고 나면 그 옆 사람한테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장 내주세요. 그러면 한 장 내고 또 짧게 설명하고 길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메모지 얘기하는 것 20초 안에 설명하고 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내시고 얘를 그룹핑 한 다음에 네이밍하고 우선순위까지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우리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하겠습니다. 15분. 의견에 따라서 본인 소개한다면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작하셔도 될까요? 자, 긴급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테이블에 번호가 있어요. 그냥 쓰세요. 여기 2조, 3조, 4조, 5조, 6조. 작년 10월 이걸 딱 만들어야 돼요? 많이 부족한다고 기회가 되면 많은 행동이나 발언이나 있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써봐주세요. 할게요. 조국 통일에 관련 상황이 첫째. 주민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정당한 이유가 다른 나라에 돈을 못 얻을 것 같으니까 거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북한에서 하는 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잘 산다고 저 시험 활동 이해가 안 된다 같은 거 있으실까요? 똑같아요. 친러 정책이 너무 이거 저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또 있으실까요? 선생님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지속적인 무기 도발인데요. 뭘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날리는지. 지속적인 동해안의 쏘는 그런 도발. 네, 저는 맞아요. 네. 미사일 쏘는 도발. 이해가 안 돼요. 동해선 철도 파괴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남한 체제가 좀 우월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그런 부분이 부딪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부딪혔는데 소속하고 통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자존심이 근데 자기가 제일 세는 걸 그걸 삭제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얘야? 얘를 위한 거야? 우리 다 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와, 2조와 3조. 자, 5조. 자, 괜찮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요. 한 조만 일단 발표를 해볼게요. 자, 우리 3조부터 가볍게 들고 포실리테이터가 발표해야 됩니다. 보통은 포실리테이터가 발표하지 않아요. 참가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포실리테이터도 교육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나와서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이쁜가요? 여기 나가서 잡아드려야 되겠네요. 아이고, 우리 이분이 아까 제가 김땡 뭐란 분입니다. 아니 교수님이 잡아주면 해 우리가 예. 여기 보시면 각자 자기조하고 조금 다른 거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얘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그죠? 북측의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나 행동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포실리테이터는 메모지에다가 적으세요. 그리고 딱 적어야 돼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으면 사전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왜 이 제목을 적는 게 중요하냐면 참가자들이 중간에 잊어버려. 웃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목을 적어놔야 되고 누가 했는지 확실하기 위해서 3조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5가지가 나왔네요. 5가지가 나왔고 투표까지 하셨는데 짧게 한번 1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뭔지. 네, 저희 3조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저희 3조의 북측이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나 행동으로 첫 번째는 관계 파괴적인 행동으로 동해선 철도 파괴, 접경지의 개소음, 오물풍선, 남북 공동 연락 상황 폭파 이런 걸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파병이나 지속적인 동해로 미사일 쏘는 그런 군사적 도발을 이해하기 힘들다. 세 번째는 이제 두 국가를 지향하게 되었죠. 통일을 삭제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힘들었고, 네 번째는 왜 북한 내 빈부격차가 왜 있냐? 왜 평양만 잘 사냐? 국민 투표는 만장일치네? 그리고 한국인은 여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 세스 승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모든 조 다 들어보고 싶으나 마무리를 위해서 한 점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포실리테이터 선생님들이 우리 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5조는 2개로 나눠갖고 찍어주십시오. 2파트를 했으니까 요걸 사진을 찍는데 찍어 올려주시는데 글자가 확실하게 보이도록 잘 찍어야 돼요. 이것도 포실리테이터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안 내셨으면 그냥 어딘가에 내가지고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나중에 포실리테이터가 타이핑을 해서 데이터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메모지 공간이 좁아가지고 겹쳐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이게 겹쳐 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글자 날렸으면 신경질 난다. 나중에 보면 안 보인다.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글자를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글자 못 써도 돼요. 즉 굉장히 악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봤을 때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찍어갖고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쓰신 거 다 기억하지요? 네. 요거는 일단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우리 카톡방에 다 올리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쓰신 걸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링크를 하나 보내면 거기에 요걸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가 쓴 거 그냥 메모지 쓴 거 괜찮습니다. 입력하시고요. 북한은 왜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룹핑한 거 그거는 안 해도 되고, 정말 포스트잇에 쓴 거 그대로 입력하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쟤들 저거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우리 역지사지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역지사지 해도 어렵거든요. 그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역지사지해가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거죠. 왜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거기에다가 북한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보통은 뭐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길게, 그죠? 북한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권력 유지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군대에서는 오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보는 겁니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라는 건 단순하게 얘들은 이게 나빠, 오늘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걸 갖고 왜 그러지라고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써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포실리테이터들이 정리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분류하자면 이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나왔네요.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뭘로? 재미나이가 다 해요. 굉장히 잘해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포실리테이터들이 분석팀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재미나이한테 시키면 얘가 더 잘해요. 이런 기준으로 바꿔서 해봐요. 더 잘해요. 그 내용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오셔가지고는 이 중에 하나에 나온 내용들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시민 원탁회의 방식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공유하고 이런 건 우리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공유하는 걸로 하고 마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그럼 카톡방에다 하시고요. 이제 2분 딱 남았으니까 이렇게 마칠 건데 우리 센터장님, 처장님 나오셔갖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